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미국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주년 취임 특집, 오늘은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를 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풍미했던 서울의 대한극장이 개관 66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함께했던 충무로의 추억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혈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제는 공화당 후보죠.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장한 한미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언급에 무려 32개나 오류가 있었다고 CNN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뭘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건가요? 예, 저 인터뷰한 거는 뭐 타임즈하고 했는데 그거 이제 온통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은 CNN에서 얘기한 거죠. 네. 32개라고 그러는데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하면은 32개고요. 예. 크게 나눠서 보면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3개다. 네. 그렇죠. 이제 제일 이제 큰 것은 주한미군 숫자겠죠. 네. 지금 한 28,500명 있는데 4만 명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 10,000명씩 틀리더라고요. 아유, 이 사람은 숫자에 항상 좀 취약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건데 자기가 있을 때는 어찌됐든 뭐 방위비 분담금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하나도 안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11차 SMA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무려 13.9%까지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대준 것이 1억 3,800억 정도 이렇게 그때 돈을 냈거든요. 달러겠죠. 1억 3천. 아니요. 800억. 저기 10억. 제가 이게 가만히 있어봐. 13.9%를 올렸는데요. 예, 예. 가만히 있어봐. 달러로 하나로 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아니 하나로 하면 이게 갑자기 지금 좀 이따가 제가 하여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숫자에 또 민감한데 제가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예.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1조 3,800억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25년 내년 정도 되면 1조 한 5천억까지 이제 올라갈 거예요. 네, 10억 달러 정도고요. 1조 3,620억 원. 아니요, 그거는 이제 현재 돈으로 한 거고요. 2021년도 당시의 돈으로는 1조 3,800억 원입니다. 네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이후에 돈을 받았지만 그 앞으로는 거의 돈을 안 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그런데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1991년도부터 냈단 말이죠. 네. 계속해서 내서 사실상 지금 미국의 의회조사국이라 CRS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무려 한국이 내는 돈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에서 50%를 분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의 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실수냐 의도냐, 실수 아닌 실수들이다, 이런 지적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지지도는 그런데 오히려 박빙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자금도 몰리고 부통령 후보들이 줄을 서고 있고, 자,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그 대통령 선거는 사실 장기 레이스죠. 선거라는 것은 이제 몇 달 앞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굉장한 접전이 다반사인데 이번 미국 대선도 11월 5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절대 그 득표 예상수에서도 바이든 현직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국정연설을 성공적으로 해서 바이든 후보가 다시 앞서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폴리티코 같은 조사를 보면은 블룸버그와 같이 한 조사에서 8개 경합주에서
그 트럼프 후보가 다시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근소하게나마 다 앞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이해해야 될 것은 대통령 선거제도가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직접 절대 다수 그 득표 제도지만 미국은 선거인단 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득표를 한 주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제도입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8개 경합주에서 누가 더 앞서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 네바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8개 경합 중에서 적어도 6개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나서기 때문에 미국은 선거인단 1,538명 중에 절대 다수인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이죠, 거기서. 예, 그래서 지금 본다면은 만약에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리고 조지아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269명 선거인단 확보에 그치기 때문에 269대 269 타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이 세 가지 경합주 플러스 한 경합주를 더 이겨야만 재선에 성공하는데 이런 판세를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고 하지만 선거 자금에서 비록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선거 자금을 3월에 6,560만 달러에서 4월에 7,620만 달러로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바이든 대선 후보가 약 2배 이상 소위 총알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기 레이스 6개월 동안에 이런 선거 자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시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갈 예상도 가능합니다. 네, 플로리다 자택의 고액 후원자 행사에는 무려 7명의 부통령 후보들이 줄을 섰다. 그래서 면접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기세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일부러 이 타임즈 회견에서 그런 오류들을 저지른 게 아닐까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의도적인 오류라고 봐야죠.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좀 뻥튀기 하고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것을 좀 과잉 축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토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도 이제 2% 이상 GDP에서 방위비를 분담을 해라라고 네. 얘기할 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유럽 연합이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세계 경찰 역할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보수적 전통주의자들을 겨냥한 선거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죠. 미국은 미국을 챙기는 데도 주력해야 된다 이거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과 같아져야 하니까 GDP의 2% 정도 내라. 이거 엄청난 액수를 요구한 겁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 동결을 수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벌써부터 나와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그 미국이 더 이상 그 세계 그 경찰 국가 노릇을 그만두겠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최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어느 나라가 가장 손해를 볼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계산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북한의 핵 동결을 한다든지 나토 회원국이 그 GDP 대비 국방 나토 지원금을 2% 이상 하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놔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유럽이 좀 떨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창끝이 미국의 안보를 겨냥하게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이 트럼프는 이제 단기적인 미국 우선주의 그것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계속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그렇게 트럼프가 1기 동안에 강조했던 나토 회원국은 약속대로 GDP 대비 2%를 국방 그 나토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을 유럽 국가들이 저항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마자
여러 나토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2% 이상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자기 안보가 이제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의 이런 미국 우선주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안보는 산소와 같아서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바이든식의 다자주의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주장했던 결과를 낳은 것이죠. 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식의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도 위협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트럼프식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핵 위협이 근본적인 제거가 없이 그냥 놔뒀다면은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방패 그런 북핵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미국과의 전폭적인 협력 그리고 미국의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지원을 거래를 통해서 받아내는 이런 식의 그 냉철하고 현실적인 그런 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트럼프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었죠. 그때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당시 윤 대통령은 23억 달러 규모의 들으신 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1년 안에 그 가운데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작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 할 때 초청을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국하는 길에 정말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런 이니시티브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봐야죠. 예. 세 가지 분야입니다. 안보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지원하겠다, 재건 지원하겠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규모가 23억 원이고요. 예, 23억 달러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올해는 이제 3억 불 이렇게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돈이 건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이제 우리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사실상 부산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만 빼고는 다 점령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엔군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그 침략자를 응징하는 데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중추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지키는데 우리가 앞장서 나가겠다.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년간의 외교 성과를 돌아보면 가장 먼저 꼽힐 수 있는 게 해묵은 이 한일 관계를 크게 개선시킨 점을 들 수 있어요. 이른바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둘러싼 교역 규제부터 풀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15년 정도 거의 20년 동안에 한일 관계는 정말 이제 바닥이다 했는데 바닥을 또 뚫고 지하실로 내려고 또 계속 악화되는 지하 한 3, 4층까지 갔죠. 예, 어떻게 이렇게 계속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고 여기서 일본 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겪었는데 거기에 더한 것이 이제 아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에 이제 가했죠.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잘못이 아무래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경제 보복을 먼저 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과연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한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이제 외교적 수사로 결정돼 있는데 네네. 북한의 군사 위협이라든지 러시아, 중국의 군사력 또 상호 이제 경제 문화 협력 차원을 본다면 이 상태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네. 정치적인 결단은 계속 소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저항과 문제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한다는 네.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이것이 기시다 정부에서 수용함으로써 이제 서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통해 가지고 또 정상 간의 새로운 만남 이것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던 셔틀 외교였는데 그것을 다시 2023년에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해묵었던 그리고 악화되었던 한일 간의 이런 악감정이라든지 안 좋은 여론을 해소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2년 후에 계속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영향으로 한일 산업 장관들이 지난달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국 경제인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6년 만에 한일 경제 해빙 무드죠. 그렇죠. 한일 관계 복원의 결과로 저런 이제 합의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산업 분야, 통상 분야, 에너지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핵심이고요. 세부 내용은 지금 저기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인 회의, 재계 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망 정보 공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더 실행에 대화체를 설립해 나가고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급 워킹 그룹을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협력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급 협력체를 이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한일중 그런 경제 통상 회의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한일 산업 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인들 또 재계 회의가 각급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활성화가 됐고 일본 기업 두 곳이 우리나라에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액수를 떠나서 획기적인 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본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도레이 기업이죠. 여기서 이 그 정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라미드 섬유 제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차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뭐 어찌됐든 이제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한일 경제 교류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환영하는데 중국 매체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딘가 좀 떨떠름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냉전 시대의 사고틀로 본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환영을 표시한다는 것이 대중국 견제망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국제 안보는 사실 경제력과 기술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해빙 무드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경제 협력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역내 가장 강력한 두 국가 간의 그 안보 협력이 잘 어울려서 중국을 상대로 방벽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겠죠. 이게 네. 뉴욕 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환영할 이야기 문제는 많지만 또 한국 입장에서 이것이 큰 안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BBC 표현에 재밌는 게 있네요. 프렌드와 에너미를 합쳐서 한일 관계는 프레넴이다. 프레넴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성숙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라고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년 동안에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가시적이고 중요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결국에 가서는 한일 관계에는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네. 결국에 가서는 다시 프레너미에서 에너미, 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보도를 계속 중국 언론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까워지는 게 좀 싫다는 간접적인 지금 견제구가 계속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네.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대중국 견제를 하다 보면은 불장난을 하게 된다. 불장난하다가 타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도 네. 우리 정부에게 몇 번 날렸습니다.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불장난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불장난하다 타 죽는다는 얘기는 중국이 하고 북한도 계속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불조심하는 거는 우리가 주권 국가라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점잖게 대응을 하고 있죠. 한중 관계는 결국엔 상호 존중의 정신과 호혜 추구의 정신에서 실리적으로 추구하면 된다는 선에서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전된 한일 관계는 곧바로 발판을 넘어서 한미일의 새로운 협력 관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요. 함께 보시죠. 네. 저 오솔길을 걸어서 이제 한일 정상이 오는데 저게 이제 1호기 공군 해병대 그 머리노안을 보내가지고 각각 이렇게 초치를 한 거예요. 그 오솔길로 왔고. 네. 얘기 한번 봐주세요.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네, 이 캠프 데이비드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이 나왔었던 수많은 중요한 회의가 이루어진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 정상회담, 별장 정상회담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과를 어떤 걸로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관계가 복원되니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원칙이라든지 네. 정신이라든지 공약들 이렇게 세 가지 문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크게 보면은 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삼국, 그러니까 한미일의 그 협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도화하고 연례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기존에 있는 것이 한 5개 정도 협의체가 있었거든요. 예. 정상회담은 외무장관, 뭐 국방장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더하기 4개의 협의체를 더해가지고 9개 협의체를 만들고 그렇군요. 이 9개 협의체를 정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미사일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시간 경보 체계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 연말부로 실시간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중국의 현상 변경을 이제 절대로 뭐 이거는 용납하지는 않겠다. 이른바 그리고 양안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안 관계도 평화롭게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번째 성과로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주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미래도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막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면서 J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한국의 참여까지도 하는 코커스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캠프 데이비드 그 이전의 한일 관계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상승해온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미일 국방당국자들이 지난달 24일, 4월 24일에 화상으로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 회의 왜 중요합니까? 예, 4월 24일 화상 안보회의 DTT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인식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 그리고 북러 불법 환적 혐의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3국이 이제 합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 위반의 행위도 규탄을 했는데요.
이번 안보회의는 우리 측에서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노고지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간부들이네요. 예,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까지는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삼국이 뒤쫓아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런 대응이 제도화, 다양화, 정례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실무 차원에서 하는 안보 회의가 계속 개최되고 있는데 이 점을 아까 언급하셨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미국 우선주의가 나왔을 때 특히 북한에 대해서 핵거래를 해서 북한 핵 동결을 했을 때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되냐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성취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의에 대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 동결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출범한 미국과의 핵 협의 그룹이 있습니다. NCG. 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한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또 협의를 할 수 있는가, 또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장받는가에는 또 다른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면은 한국이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구축된 이런 다양한 협력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방식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하나의 그 대응 방식으로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년간의 우리 외교 성과 중에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쿠바와의 국교 수립입니다. 놀랍고 또 기쁜 소식이었는데 북한으로서는 충격이었죠. 그럼요. 사실상 이게 유엔 회원국들이 한 190여 개국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 안 한 나라가 유엔 회원국들 중에 딱 두 나라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쿠바고 다른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현재까지 이제 안 돼 있는데 네. 어찌됐든 쿠바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잖아요. 네. 사실상은 이제 이 쿠바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쿠바하고 한국하고 이게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체계가 아주 생태계 같은 게 비슷하게 구축이 돼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쿠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만큼이나 K-팝에 또는 K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수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쿠바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촬영지 아닙니까? 저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쿠바하고 수교함으로써 중남미 외교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한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쇼크로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쿠바의 팽이에 의장이 북한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형제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쿠바가 한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아마 이 북한으로서는 큰 쇼크가 됐을 거고 이게 수교 발표가 있자마자 김여정이 바로 일본하고의 그 어떤 대화 가능성 그것을 담화로 발표할 정도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황하셨습니까, 고객님? 그렇죠. 그런 코미디 상황이었죠.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f you ask me honestly, who deserves the award for really doing something that could make a huge difference on the global stage, I would say that should be a joint award between Kishida and Yoon. 네,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이 획기적 개선을 노벨 평화상 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볼까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에서 핵심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변화를 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꼬를 트였다는 것이죠. 아무도 못하던 일을 용기 있게 한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주목해야 되지만 한일 정상은 사실 2023년에 미국 케네디 재단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이미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FK 재단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이 두 리더 지도자의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모드는 이미 성숙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커트 캠벨 부장관 한일 관계 개선 성공은 미국의 이 영내 관계에 지대한 효과도 미쳤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서울 충무로는 지금도 우리 영화계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 충무로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마지막 단관극장이 6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도극장, 국도극장, 단성사 등 대소 25개의 극장이 있습니다마는 100여만 서울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시민의 요청에 호응해서 서울 시내에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출 3대 극장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극장으로서 총 공사비 약 4억 원, 건편이 1,600평의 4층 건물로서 2,200명의 정원을 가질 대극장입니다. 네, 이 주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대한극장에서 20대 초반부터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쌓여만 가는 적자를 결국 이기지 못했는데요.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아쉬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극장이 우리가 보통 한국 영화계를 충무로라고 부르잖아요. 그 충무로의 상징적인 극장이었는데 그게 사라진다고 하니까 지금 뭐 전찬일 영화평론가의 경우에는 한국 영화의 전통, 문화의 전통이 종말을 구한다는 뜻이다. 이런 네.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고 변영주 감독은 이렇게 이제 한국 영화가 힘들어지니까 자본 권력을 가진 대기업 등 그런 큰 주체들이 이제라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영화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대한극장의 폐관이 K컬처의 위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장호 감독의 경우에는 66년 만에 문을 닫는다니까 대배우가 별세한 것처럼 안타깝다. 그러니까 66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면 80대, 90대 배우가 돌아가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것처럼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거의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영화 감독한테는 좀 안방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인데 이준익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한극장이 백투더퓨처가 아니라 백투더퓨처입니다. 그때는 백투더퓨처라 그랬어요. 예, 백투더퓨처 그 개봉할 당시에 그 앞에 충무로 도로가 다 막힐 정도로 서울 시내 사람들이 다 몰려들던 그런 극장이었는데 이번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은 이 극장 뭐 어떤 정도 이 인기가 있었나 싶으실 텐데 송강호 씨가 주연한 택시 운전사에서 518로 가는 택시가 출발하는 지점 거기가 대한극장 옛날 앞입니다. 자, 다행스러운 건요. 이 대한극장이 영화 상영은 이제 못하게 됐지만 공연장으로 거듭난다죠? 예, 어차피 극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2000년대, 2002년경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최근 건물이라서 저걸 부술 수도 없고 네. 극장으로 지어졌는데 사무실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네, 뭐 호텔로 쓸 수도 없고. 안에 큰 공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영화관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연장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관객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연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공연 앞에 무대가 있으면 거기 배우들이 공연을 하면 관객 의자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앉아서 보기만 하죠. 네, 그런데 이 관객 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들이 막 관객석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막 관객들이 이동하면서 보기도 하고 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 공연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공연인 슬립 노모라는 해외 공연이 있는데 그걸 유치해서 아예 여기를 그 슬립 노모 상설 공연장으로 운영하겠다. 전용관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극장은 지금의 60대가 넘고 70대,
80대 영화 팬들에겐 그야말로 충무로의 상징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대단한 그런 그 극장이었죠, 정말. 정말 한국 영화계를 상징하는 글자 그대로 저기 보십시오. 대표적인 극장이었고 벤허가 저렇게 한 7개월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저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저게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단관이거든요. 스크린 하나. 그렇죠.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저 안에 스크린이 딱 하나 있는 거 여러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멀티플렉스 기준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스크린이 저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195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저 기술을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20세기 폭사 그 기술진들이 직접 저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한에서 설계했다는 획기적인 그렇습니다.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형 영화의 기준이 70mm 필름으로 영상을 하는 거였는데 시네마스코프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시네마스코프. 그 70mm 시네마스코프를 그대로 원본 그대로 상영할 수 있는 유일한 극장이 저 대한극장이었고 저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큰 스크린 보러 가려면 서울 같으면은 무슨 뭐 용산으로 가야 된다. 왕십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른바 아이맥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돼요. 저도 네. 아바타 왕십리로 가서 봤는데 네. 근데 저 당시에는 큰 영화는 대한극장 가서 봐야 된다. 저기밖에 그 70mm 스크린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70mm 시네마스코프의 대표작인 배너가 대한극장에서 개봉을 했고 1962년에 배너가 7개월 동안 저기서 상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인 70만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배너 얘기 좀 더 해보죠. 그야말로 대작 영화 배너. 그러니까 찰턴 헤스턴이 나온 배너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온 속편 말고 대한극장의 대표작이었습니다. 1962년에는 이 대한극장에서 무려 7달 동안 배너만 상영했죠. 그렇습니다. 배너를 7달 동안 상영하면서 이 대한극장 운영사가 돈방석에 앉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고 저 시골에서도 올라와서 두세 번씩 봤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시네마스코프라는 게 헐리우드에서는 미국이 TV가 워낙에 많이 보급이 되니까 TV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네마스코프를 개발을 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저 당시에 TV가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네, 저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저 표 사는 모습. 저희 매진 사례가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인 입장에서는 TV조차도 못 보던 마당에 갑자기 극장에 가서 저 거대 화면을 총천연색으로 보게 된 거예요. 칼라를 옛날엔 총천연색으로 했었는데 자, 보십시오. 극장의 안에서 방송 인터뷰도 했어요. 배너를 보러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는 저게 어마어마한 시청각의 체험이었었고 요즘에 젊은 관객들이 4D 극장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거든요. 저 당시에는 4D는 없었지만 저 대한극장 가서 대화면과 총천연색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진귀한 체험이었다. 수십만 관객이 그래서 대한극장을 찾게 된 겁니다. 자, 저 자막에 나오는 10,000원 사례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0원을 기록하니까 사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봉투에 1,000원씩 넣어서 줬습니다. 사례 봉투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이 말 들으시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대스타가 있었죠. 헐리우드 스타 셜리 맥클레인이 자신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대한극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기 여배우 샤리 맥크레인 양이 9월 6일 우리나라를 찾아왔는데 샤리 맥크레인 양은 워카일 관계로 체한 중인 부군 스티브 바카 씨를 격려하고자 온 것입니다. 이튿날 샤리 맥크레인 양은 그가 주연한 영화 캉캉이 상영되고 있는 대한극장에서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해 팬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인기 배우들이 전하는 꽃다발을 받고 그는 시종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애정의 조건의 엄마 역으로 나와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샤리 맥클레인. 그때는 샤리라고 그랬군요. 지금도 90세 살아 있습니다. 충무로 시대를 이끈 이른바 단관극장들로는 단성사, 서울극장도 유명했는데 모두 문을 닫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무로 시대라는 게 그 충무로 대한극장부터 시작해서 을지로 쪽으로 내려오면 뭐 스카라 극장, 명보 극장 그렇게 있고 종로 쪽으로 쭉 넘어오면서 서울극장 있고
거기서 또 길 건너면 단성사 있고 피카디리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네. 다 지금 영화관의 명맥을 잃게 됐고 단성사의 경우에는 정말 역사적인 극장이었는데 여기서 식민지 시절에 아리랑이 상영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액션 영화 같은 거 상영하다가 신상옥 감독의 춘향전도 여기서 예, 상영했고. 그리고 77년에 겨울여자를 개봉하면서 그 유명한 겨울여자. 그렇습니다. 예. 일약 뭐 중심극장으로 우뚝 섰고 나중에 여기서 장군의 아들, 서편제 이런 것들을 개봉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0년에 리모델링한다고 휴관을 냈다가 공사 중에 그 영업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 닫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성사라든가 대한극장 같은 유서 깊은 역사적인 단관 이 건물들을 좀 보존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무슨 보석상가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상가 건물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존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세운 상가 같은 건물은 철거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단성사나 이 대한극장의 그 단관 건물이 그렇죠. 사라진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성 있는 도시가 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것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파리 가보십시오. 400년 넘은 카페가 있습니다. 자, 이 피카디리 극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은 여전히 남아있죠? 예, 그 종로의 피카디리 극장은 이름만 살아있는데 거기도 원래 단관이었다가 지금 일반적인 상가 건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롯데시네마로 인수가 돼서 롯데시네마 피카디리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CGV로 인수가 된 거예요. 지금은 CGV 피카디리 1958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저 1958이라는 이름 속에 예. 그 피카디리의 그 옛 이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때 생겼다 역사성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기가 또 이제 한국 영화 팬들한테 각별한 것은 피카디리 극장 앞이 스타의 거리였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손도장. 그래서 스타들 손도장 예. 그게 있었고 또 접속 마지막 장면에서 How Gently is the Rain 하면서 이 노래 맨 잘하시네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전도연, 이병헌의 그 풋풋했던 이병헌 씨는 아니고 남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한석규인가요? 한석규 씨. 한석규네요. 네.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이 나왔던 곳이 바로 피카디리 저 극장 오른쪽에 앞이었죠. 있는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네. 이병헌이 아니고 한석규 씨. 한석규였군요. 네. 자, 6.25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 영화의 메카 충무로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 중심에는 방금 말씀드린 추억의 이 단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죠.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도극장, 국도극장, 단성사 등 대소 25개의 극장이 있습니다마는 100여만 서울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시민의 요청에 호응해서 서울 시내에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출 3대 극장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대한극장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극장으로서 총 공사비 약 4억 원, 건평이 1,600평의 4층 건물로서 2,200명의 정원을 가질 대극장입니다. 네, 저렇게 비계를 놓고 대한극장을 짓던 그 모습을 대한뉴스가 저렇게 상세히 보도할 정도의 극장이었습니다. 이 충무로의 또 다른 상징이 있죠. 바로 국립극장이었습니다. 그 개관식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서 한국 무대예술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역시 직접 보겠습니다. 서울 남산 기슭 17,000평에 세워진 지하의 층 지상 4층의 현대식 새 국립극장입니다.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개관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새로 문을 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국립극장 안을 살펴보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국립극장이 개관됐으니 앞으로 우리나라 무대예술을 발전시키고 민족예술의 중흥을 이룩하는 데 힘쓰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6년 만에 완공된 새 국립극장은 객석 1,494석의 대극장과 소극장, 그리고 대규모의 무대와 5개 국어 동시 통역 시설 등 최신 시설을 모두 갖춘 무대 예술의 전당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이 국립극장의 개막식 때 모습을 보셨는데 비극의 극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무로를 빛냈던
쟁쟁한 스타와 감독들도 이제는 대부분 별세를 했습니다. 신상옥 감독, 또 부인 최은희 영화배우. 그 신감독이 발굴해서 이름까지 지어준 신성일, 스타는 하나다. 원래 강신영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한 그 남궁원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성일 씨가 처음에 신필름 옛날에 이 신상옥 감독이 운영했던 신필름에 딱 찾아갔을 때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 그 부부가 신성일 씨한테 원래 이름이 강신영 씨였는데 네. 딱 신필름의 스타는 너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성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 네. 스타 이즈 원, 성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필름의 당시에 스타 군단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신성일 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었는데 정말로 최고의 스타가 됐었죠. 그 밖에도 남궁원 씨도 최근에 이제 별세를 했었고. 네, 한국의 그레고리 팩 아니었습니까? 지금 신성일, 남궁원 씨, 뭐 신필름 이런 분들이 활약했던 저 시대, 또 충무로 극장들이 전성기를 이뤘던 그 시대가 바로 한국 극장 산업과 영화 산업의 최대 전성기였는데 왜 최대 전성기였냐면 당시에는 TV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가 정당시에는 최대 경성기였고 모든 국민들이 영화에 대한 추억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국민들이 다 TV를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당시에 스타들은 다 국민 스타였던 거예요. 요즘에 국민 스타가 조금밖에 없잖아요. 저 당시에 웬만한 영화 스타면 다 무조건 다 국민 스타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옛날에 트위스트 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들이 허장강 씨라던가 국민 스타들이 명렬했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많이들 또 이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극장마저 하나 둘씩 사라져가면서 심지어 극장의 본 모습도 다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옛날에 충무로 그 전성기의 기억들이 좀 빛이 발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세월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이라는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무조건 바꾸고 부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네. 문화예술은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방송은 내일 아침 6시 5분에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발로 뛴 영업사원 2년 내일 세 번째 시간은 동맹과 함께하는 튼튼한 안보와 K방산 이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소식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